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책 오픈 스튜디오 4회차 대담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그 강연자로서 여러 자리에 초청받아 갈 일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도서관이나 공공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를 가장 반갑게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약간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배움의 정도나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화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 공공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일을 지금 책임지고 계시는 분을 한번 모셔놓고 그림책을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또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자 오늘 잠깐 이 자리로 모셔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박성수 송파구청장님 여기를 한번 모셔볼까요? 이렇게 오늘 다행히 날씨가 엄청 또 좋아가지고요. 네. 분위기가 아늑하고 좋은 것 같은데 요즘에 이렇게 그림책을 좋아하는 성인 독자분 저기 화면에도 보이시네요. 줌에 접속해 안녕하세요. 계신 선생님들 보이시는데 반갑습니다. 네네, 이런 그림책을 좋아하는 성인 애호가분들이 많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예, 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림책이 그냥 전집이나 전래동화 같은 책이었죠. 근데 여기 있는 제가 오면서 이제 그림책을 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네네. 네. 제가 여기 준비하신 선생님들한테 듣기로는 송파구가 도서관 대출 이용률이 서울시에서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송파구에. 그 비결이 뭘까요? 아시다시피 송파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지요. 전국에 69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고 67만 정도 됐는데 그래서 학생 수도 가장 많고요. 또 특히 30, 40대 젊은 학부형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교육열이나 또 교육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송파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서 송파만의 교육 지원 체계인 송파쌤을 구축해서 말 그대로 이제 배움의 뜻이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라도 일상에서 쉽게 평생교육을 만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이제 인물도서관이라든지 또 미래교육센터나 악기도서관, 음악창작소, 또 온라인 교육 포털이 대표적인 핵심 콘텐츠라고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송파쌤은 이제 조금 자랑을 덧붙이자면 국제적으로도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난해 9월에 송파구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에 선정됐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궁금한 게 생기면은 문자로 검색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서 영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이미지 읽기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시대의 리터러시 교육이 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뭐 똑같은 책을 읽어도 이렇게 독자 개개인의 감정이나 지식, 경험에 따라서 이제 이해 정도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리터러시라는 게 이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또 소통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터러시가 이제 모든 교육의 바탕을 또 이루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언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송파쌤에서 또 주요 콘텐츠로 이렇게 리터러시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오늘 청중으로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 송파 도서관에서 그림책 동아리 활동을 되게 꾸준히 오랫동안 해오신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림책이 리터러시 교육에 굉장히 좋은 매체라는 걸 다 경험하신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문자 언어도 있고 이미지 언어도 있고 그 두 언어가 나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속 살피면서 해야만 하는 게 그림책 독서이기 때문에 그림책이 정말 리터러시 교육에서 좋은 예술 장르인데요.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정책 같은 거 자랑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그림책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송파문화재단 제가 취임 후에 이제 곧바로 출범을 시켰는데 이 송파문화재단과 또 이제 산하기관인 구립 도서관에서 지금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림책도
K컬처의 선봉에 선 장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네,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네. 어떤 그림책 작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림책 작가님들을 모시고 여기는 이제 하리해라는 말처럼 모두가 그림책 리터러시의 흔적 이렇게 흠뻑 빠져드는 그런 축제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엄청 바쁘신 일정 중에 잠깐 빼서 오신 거라고 들었어요. 정말 응원의 그 메시지를 좀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마지막 그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고 네. 싶어요. 일단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송파구 주민분들과 한 1,500명 분들을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이제 주민과의 구청장과 대화 시간도 가졌는데 제가 동심동덕이란 말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같은 목표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노력한다는 뜻인데요. 일상 회복과 또 문화예술 리터러시를 위해서 모두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이렇게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신 이천분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4차시 프로그램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앞으로 올 그림책이라는 주제로 2010년대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그 신진 작가 중에서 이제 중견 작가로 가고 계신 두 작가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제 옆에 계신 하수정 작가님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2010년에 첫 창작 그림책인 할머니의 아기를 발표하셨고요. 2018년부터 울음소리, 우리 이불 어디 갔어, 파도는 나에게, 마음 수영, 어느 날 갑자기야 같은 작품을 통해서 그 그림책의 물성과 서사를 연결시키는 그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9월에 답답이와 도깨비라는 신작을 내셔서 좀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실 텐데요. 먼저 오늘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어느 날 갑자기와 그리고 답답이와 도깨비라는 책 2권을 낸 그림책 작가 하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그 시강이라고 하죠? 시선 강탈. 시강의 그 룩으로 앉아 계신 저희의 사랑스러운 사이다 작가님은 2016년에 가래떡으로 데뷔하셨고 고구마구마, 술친구, 너와 나, 심장도둑 등의 작품을 출간하셨고요. 최근에 고구마구마의 후속작인 고구마유를 또 발표하셨어요. 이제 유머, 재치, 입말놀이 같은 그 재미가 막 살아있는 책이어서 어린이 독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요. 오늘 대담에 임하시는 소감과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려요. 사실 이제 그림책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언제나 되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막 어디 되게 즐거운 곳에 놀러 가는 기분으로 여기 마법의 섬인가요? 여기 마법의 섬으로 왔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공통점을 몇 가지 발견했어요. 그 중에 되게 인상적인 공통점이 두 분 다 대학에서 전공은 조속과를 네. 전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입체 조형. 조속과예요? 저는 도예과. 도예과 조속. 조금 다르지 않나요? 조금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사실. 많이 다른가요? 네. 이 글씨밖에 모르는 저는 그 세계를 또 디테일. 그래서 대학 때는 그렇게 입체 조형을 다루시다가 졸업 후에 어떤 계기로 이제 사설 교육 기관인 작가님과 함께 힐스 다니셨었고, 네. 그 작가님은 꼭두 일러스트 네. 학교랑 그림책 향에서 네.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움의 세계를 좋아했던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입체를 다루시다가 어떤 계기로 평면 예술인 이 그림책을 또 발견하셨는지 궁금하고 어떤 측면이 가장 매력적으로 처음에 느껴졌는지 입문하려고 했던 즈음에 그림책은 이런 게 참 매력적이구나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작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가장 처음 그림책의 매력을 느낀 책을 예를 들면 옐라 마리와 엔조 마리의 알과 암탉이라는 책이었어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되기 전에 이제 그
그 원문 책을 봤는데 그 원문 책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이제 글이 없는 책이죠. 그 책은. 그리고 이미지만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서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책인데 저는 거기서 되게 이거 굉장히 한편의 시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가 책으로 다시 태어나갖고 내가 손으로 잡을 수가 있구나, 시를. 약간 이런 되게 신비한 체험 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걸 만든 사람이 되고 싶어. 사실 저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릴 때부터 굉장히 당연히 만화가가 될 줄 알고 한 중학교 막 이럴 때부터 계속 만화를 그리고 막 만화 동아리 이런 활동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대학생쯤 네 그리고 도예과는 왜 가게 됐는지 참 대학생쯤에 이제 한참 도자기 빚다가 그때쯤 이제 도서관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그것도 학교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픽 서적 같은 게 굉장히 많은 도서관이었어서 그래서 그림책의 매력에 이제 완전히 빠져들게 됐고 그리고 제가 또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좀 이렇게 물성을 이용한 그 전개 같은 걸 좀 하는 그런 책을 좀 출간을 했었는데 이게 원래 손으로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 사실 그 입시 때 성적에 맞춰서 가긴 했지만 도예과를 선택한 것도 약간 좀 저한테는 좀 편안했던 거죠. 손으로 만지는 이게 전체 이제 그 미술 그 과 중에서도 손으로 만져서 뭔가 표현하는 과가 저한테 이제 편해서 도예과를 나오고 그리고 또 졸업하자마자 또 제품 디자인 회사를 좀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제가 뭔가 그림책을 진행을 할 때 당연히 입체로 진행을 하는 게 좀 편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림책은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펼치는 순간.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공간도 활용한 주제 전달이 반드시 이게 3차원의 그 물성으로 존재하는 이유 같은 게 저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네네네. 작가님한테는 사실 평면이라기보다 입체 도구이군요. 네, 그림책. 맞아요. 그래서 네.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차이나 작가님은 어떻게 네. 그림책의 매력에 빠지셨고 어떤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었는지? 일단 무슨 조속과라는 저희 뭐 3D를 했었죠. 그런 것은 사실은 3D 하는 사람들은 2D를 이게 뭐야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쵸? 답답해해요. 그래서 다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하는 거를 하지 이렇게 뭐 여기다 발라봤자 약간 이런 식인데 어느 날 이제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하지만 저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거를 하든 뭐 예를 들어서 바느질도 한 적이 있었어요. 조속과를 그만 이제 졸업하면서 원래 사실은 예술가도 졸업이에요. 미술대학을 졸업하잖아요. 그럼 예술가도 같이 졸업을 해요. 그때 충실했던 그 예술가적인 삶은 그때 종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가면서 바느질, 그다음에 저 도예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목공도 했었고. 근데 그 어떤 예술적인 장르들이 다 1년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프로의 단계에 가면 이제 이걸로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이 길로 쭉 갈 것인가? 나의 인생을 여기다가 던질 것인가? 했을 때 아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난 어디에다 인생을 던져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예술적인 일을 찾다가 그림책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림책은 우리 여기 주제가 모두의 그림책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 뭐 장르 이게 뭐 예술이니 아니니 모르지만 저는 당연히 그림책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보았을 때 이건 예술이구나. 그리고 너무 쉽게 접한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미술계가 가지고 있는 접근하기 힘든 그런 점들을 얘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한번 놀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작가님은 오히려 이게 수용자층이 네. 무지하게 열려있다는 측면이 가장 매력적이셨고 네. 작가님은 이게 책이라는 물성적인 측면이 가장 매력적이셨던 걸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두 분 공통점이 또 그 사설 교육기관 통해서 그림책 작가로 데뷔하셨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게 두 분의 특징만이 아니라 최근에 등장하시는 신진 작가님들이 많은 경우 이렇게 데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게 그림책 작가가 되는 경로가 요거밖에 없는 건가? 라는 질문도 일단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그래도 그 교육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배워놔서 참 다행이다 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학원이 좋죠. 작가님부터 얘기해요. 네. 진짜 우리나라가 학원이 참 잘 돼 있어요. 정말 미국에서 공부하던 사람들도 보면 무슨 미국 간호대학을 가는데 한국 쪽집게 과외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야지 합격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그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가리키는 기술이 저는 되게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일단 먼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스승님이셨어요. 제가 배운 그런 기관에서 배웠는데, 그래서 그 통해서 정말 그림책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됐고 더 안목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군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휘슬한 교육기관 거치긴 했는데 거기를 전 또 학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이제 학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사설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오히려 내가 갈 때는 도예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전공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이 형태는 도예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이 학교는 대충 잊고 빨리 잊고 난 새로 학교를 들어가야 되겠어 하고 저는 여기를 약간 그림책을 하기 위한 그 유초중고대가 합쳐진 약간 이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완전 유치원생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는 느낌으로 뭔가 이제 마무리하고 그래서 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오래 다녔어요. 저는 다들 한 2년 정도 다녔는데 저는 한 3년? 진짜 대학 네. 다니셨네요. 그 정도 내내 다니는 거 아니고 중간에 좀 쉬기도 하지만 예, 그런 식. 네네. 그리고 거기서 경험하셨던 것 중에 이거 미리 알아놔서 너무 다행이다. 이 정도 작가 활동하고 났더니 그때 그런 교육은 참 의미가 있었다 하는 부분은 뭘까요? 저는 이제 또 3년을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티는 노하우 같은 거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저도 뭐 여러 선생님들도 계시고 같이 하는 친구들, 같이 이제 공부하는 동료들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크리틱을 해줘요. 서로 이제 너는 뭐 이런 점이 좋아, 저 아이디어 너무 좋아, 근데 저건 이응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솔직한 얘기를 서로 해주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견디기 힘들죠. 유치원생이 그 크리틱을 어떻게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약한 상태인데 네 그림 별로야 그러면은 뭐 울고불고 싸우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권의 책을 이제 바로 뭐 출간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올 정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 정도 과정으로 이제 수료를 할 때쯤 되면 마음도 굉장히 단단해져 있는 상태. 예, 그래서 통해 달려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드에 나왔을 때 견딜 수 있어. 네, 어디다 거절을 당해도 그걸 견디고 여기서 내가 뭘 뽑아내서 뭘 고쳐서 내가 어떻게 더 완성도를 올릴 것인가 약간 이런 거를 좀 터득을 조금 하고 나가는 거. 예,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약간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데뷔하는 것도 사실 어렵긴 한데 데뷔 이후에 작가로 계속 활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장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절도 진짜 많이 당해야 되고 뭐 모든 예술가가 그렇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또 파인아트 쪽에서는 되게 이렇게 뭐랄까 예술가로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예술인데 그 기존에 공고한 예술의 그 분류 체계에 의하면 이건 또 예술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또 취급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존중을 받기도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또 이 아동문학계로 딱 들어가서 보면 우리 출판계를 보면 작가 정신을 발휘하면서 막 실험 정신을 발휘해보면 또 외면당하기가 일쑤예요. 독자한테 소통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오도가도 못한 상태 같은 느낌을 제가 좀 이렇게 관찰자로서 보게 돼요. 그림책 작가도 참 힘들겠다. 이게 예술가로 확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막 상품성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을 향해 가지도 못하고 아이를 향해 가지도 못하고 정말 절묘한 교차점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두 분 이제 데뷔 초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이런 건 힘들었다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힘들었던 적이요? 별로 그렇게 처음부터 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재밌는 일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해왔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직업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일은 돈은 안 돼. 그래, 그런 것들은 포기하자. 그러고 나서 그냥 재미만, 그럴수록 더욱더 재미만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아마 또 저는 지금까지 찾았던 어떤 다른 그런, 제가 하다가 그만뒀던 수많은 그런 것들처럼 아마 그만둘 거예요. 지금까지 질리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 어떤 절묘하고 예술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책 갖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저는 또 그림책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매력 있는 부분은 제가 예술과 달라서 요 부분이 참 매력이 있다 부분은 같이 만든다는 거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크리틱, 같이 서로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비판을 해주면서 그렇게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 작업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제가 원래 예술가였다면 저는 아마 크리틱에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무슨 나의 어떤 철학으로 그냥 했어. 이거면 됐지만 이것은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작업을 볼 때 이게 너무 좋아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여기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인지하는 것. 또는 내가 전혀 못 봤던 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그것을 설득당할 수 있죠. 설득당하면 제가 그걸 또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제가 되게 정제된 예술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작가님은 그런 재미가 늘 있고 처음부터 있었고 네.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더 집중하기 때문에 별로 기억에 남는 어려움이 없다. 네. 와, 짱! 어려운 게 있나요? 작가님 이후에 발언하시기 약간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또 공감할 수 있죠. 뭔가 어려운 게, 맞아, 그거 나도 조금 사실은 어려웠어, 이럴 수도 있죠. 네. 저는 지금 되게 어려운데요? 너무너무 어려워. 저는 오히려 제가 데뷔했을 당시에 2010년 이럴 때는 아까 이제 처음 그림책의 막 시적 매력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철부진 거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뭐 다른 장르에서 우리를 뭐 그렇게 존중을 하는 전혀 몰랐고요. 네. 정말 한참 나중에 그 여기저기서 근데 꾸로든가 그냥 약간 지금도 약간 태도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어렵지 않았어요. 저도 젊었고 체력으로 버틸 수 있었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요즘에 와서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와서 사춘기 겪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게, 이게 오래 겪었던 일인데요. 아까 딱 질문 중에 말씀하신 딱 그 케이스를 제가 오래 겪은 게, 제가 이제 그 아르코에서 하는 어떤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에 이제 지원서를 이제 썼어요. 근데 그런 거에 지원서 쓰기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알죠. 굉장히 그쵸, 서류 작업하고 그 기획서 막 글 같은 거를 그 포맷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대단한 글을 쓴다기보다는. 근데 그 작업을 이제 다른 작가님들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한 전시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지원을 받으려고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 셋 다 10년이 넘은 작가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멘붕에 빠진 게, 우리는 예술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분류 체계에서 시각 예술 분야도 아니고 다원 예술 분야도 아니고 문학도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우리가 어디에 체크를 해야 이 전시 기획 그 프로젝트를 통과시키기가 쉬울까에 거기에 가장 머리를 많이 써야 했었던 프로젝트. 결국 저희는 이제 실패했어요. 네. 선정이 안 되셨군요. 그렇죠. 예, 시각 예술 분야에 지원을 했었는데, 다음에는 뭐 문학에 해봐야 되나? 근데 이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나눠 놓은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왜 내가 여기서 고르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그게 아닌 어떤 열린 카테고리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장르 같은 게 계속 생겨나고 있고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은 굉장히 닫혀 있는 세계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실시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항상 좀 그런 거에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한 걸 메꾸려고 약간 대안을 찾으면서 조금씩 약간씩 안 보이게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 네. 네, 공감이 엄청 많이 되네요. 제가 두 작가님의 데뷔작들 막 이렇게 다시 대담 준비하면서 살펴보다가 작가 소개란을 좀 유심히 보게 됐는데요. 엄청 또 두 분이 약간 영혼의 친구인가? 막 이런 그런 거였는데 하수정 작가님의 2018년작 그 울음소리를 보면 작가 소개란 이렇게 써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게 하는 그림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다 작가님의 2016년 가래떡에는 잘 안 보이는 세계에서 두 딸의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거나 들리게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작가적인 이 사명의식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소개말이었거든요. 이런 포부를 밝히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정작가요? 그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은 사실은 모든 예술가들이 거의 탐구 주제예요. 그래서 이 말이 떠오르면 거의 대부분 그냥 전시 제목들의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거고요. 무슨 대학원 무슨 그 작품 주제도 거의 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자기가 그냥 아무거나 해서 보여주면 그게 다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어떤 예술의 정의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뭐 아주 우리 무슨 뭐 미학의 아버지 칸트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 또한 이제 도덕적인 선의 상징이라고 했거든요. 상징이라는 말 자체가 보이지 않았던 거, 평화 잡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상징, 비둘기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 머릿속의 상상 같은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 예술가의 그런 소명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썼던 말들은 제가 그런 어떤 예술가로서의 나의 소명을 다하겠다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팬분들은 다 아실 텐데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름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이다가 참 맛있다 사이다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한번 여쭤볼까요? 무슨 뜻인지? 네, 그것만으로도 오늘 또 밤을 새야 되는데요. 그냥 이제 일단은 어쨌든 사이, 경계에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과 저의 사이, 아니면 제 상상과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현실 사이, 그 사이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 했을 때, 뭐 예전엔 뭐 무당, 신과 인간의 사이 그런 것처럼 예술가도 저는 그 경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가 그 이름을 들을 때 사이다 왜 이렇게 저에게 그렇게 불려주신다면 제가 나 작업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네, 멋져요. 하수정 작가님도 그 작가 소개란에 굳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이라는 표현을 넣으신 이유 한번 좀. 네, 근데 저는 약간 반전 매력이 있었던 게 그림체에게 반전 매력이 있었던 게 얼핏 보면 이게 시각 매체 같잖아요. 시각을 자극하는 이미지로 되어 있어서 이걸로 서사를 풀어나가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독서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또 3차원 입체를 좋아하니까 이게 시각 매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공간이 생겨나고 되게 건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장을 넘기는 속도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영화나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영상은 시간 조절을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잠깐 멈췄다 보고 속도 조절을 요즘에 하고도 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그 감독이나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간대로 흘러가는 대로 감상해야 되는 그런 시각 예술인 거죠. 시각 매체인 거죠. 근데 그림책은 그렇지 않고 독자가 이 시간을, 이 장을 넘기는 시간도 조절하고 막 꾸기면서 넘길 수도 있고 반 접을 수도 있고 하는 이 물성 자체의 주인이 독자라는 이 사실이 저는 이 그림책의 반전 매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얼핏 생각나지 않은
소리는 상상도 못했겠지. 설마 그림책 보면서 이렇게 삑 누르면 개구리 소리 나는 거 말고요. 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겠지. 이렇게 종이 사각거리는 소리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 작업 중에 예를 들면 울음소리 같은 책은 그 텍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되어가는 서사가 진행되어가는 게 이제 점점 이렇게 쪼여가면서 네 소리를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그런 거에 이제 가장 재미를 느끼는 거죠. 저는. 네. 그렇구나. 얼핏 보이는 게 시각 매체처럼 보이는 그림책 안에 시각 이외의 촉각, 청각 같은 것들을 덧붙이는 재미가 있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작가 소개를 쓰신 거다. 네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정리 정말 잘해주십니다. 네, 저 정리하는 게 제 직업이에요. 그 하수영 작가님의 작품 목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관된 관심사가 느껴져요. 이건 저의 판단이기는 해요. 작가님 데뷔작 여기 할머니의 아기라는 제가 너무 좋아해서 1세를 갖고 있는 감사합니다. 책입니다. 네. 할머니의 아기가 이제 데뷔작이신데요. 이 작품도 그렇고 마음수영 어느 날 갑자기까지가 이 자녀와 엄마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할머니의 아기와 마음수영 같은 경우는 엄마가 되어서야 알게 된 나의 엄마의 마음을 이제야 알아간다 이런 목소리가 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되었더니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나 아닌 아이라는 존재한테 갑자기 내줘야 할 때 느껴지는 당혹감. 그러니까 엄마를 그릴 때 모성을 그리는 책들은 그래도 꽤 있어 왔지만 엄마가 된다는 게 굉장히 당혹스럽다라는 감정을 다룬 책은 또 드물어서 인상적으로 보였었어요. 그리고 파도는 나에게는 이거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되게 물성적으로 실험한 네.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이 파도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과정으로 이제 바다로 가서 파도를 보는 그런 경험을 담은 책인데 저는 이 책도 왠지 육아와 살림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앞에 느껴지더라고요. 그 배경을 그렇게 그리셔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춘 작가님한테 준비한 질문은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그림책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몇몇 작가님들은 그림책이라는 장르의 의미와 무게 같은 것을 내가 양육자가 되어서야 정말 진정으로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이 질문을 넣어봤어요. 네. 근데 제가 그림책의 매력에 이제 진입을 하고 또 그림책을 만들고 한 게 뭐 결혼이나 출산 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림책을 내가 해야 될 뭐 일, 지금 정말 나의 소명 이런 것으로 이제 진입을 한 케이스고 아이를 키우면서는 정작 저는 그때 굉장히 그 멘탈이 좋지 않았어가지고 아이가 어리고 한참 아이들이 그림책 이제 그 한글 배우기 전에 그림책을 많이 읽어줘야 될 시기에는 저는 사실 많이 읽어주지 못했어요. 집에 그림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예, 정신적으로 상태가 되게 안 좋았고 저는 또 싱글맘이에요. 그러니까 딸이랑 나랑 둘만 세상에서 이렇게 빙빙 겉돌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합해져서 전 뭔가 그림책을 통해서 보면서 그림책을 입력하면서 치유를 받았다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그림책으로 뱉어내면서 출력을 해내면서 저는 그림책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만들면서. 그러니까 제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그때는 말이나 뭐 노래, 글 이런 게 아니고 그림책을 만들어서 제가 안에 있는 걸 뭔가 털어내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치유의 그림책이었죠, 저한테는. 만들면서 이게 저도 괜찮아지고 책도 출간을 해서 뭔가 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독자로서 즐겨주신 그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정작 저는 만들면서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내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그 지점은 아직 저도 풀지를 못했어요. 네, 그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 마음수영 같은 책은
저와 제 엄마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줄 네네, 저도 알고 그렇게- 계시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반전입니다. 저와 제 딸의 얘기고요. 원래는 이 등장인물 딸이 굉장히 어린 딸이고요. 엄마 젊은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젊은 엄마였을 때, 내가 젊은 엄마였을 때 그 혼란이나 정신적인 힘듦 같은 거를 뭔가 표현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독자,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이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독자한테 전달이 안 돼서 네네. 이거 한 10몇 년 걸렸거든요. 이 책 나오는데. 진짜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4살? 요때쯤에 시작을 해서 애가 한 16살 때 나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연령대를 바꿔본 거예요. 아이가 큰 아이, 사춘기 정도 큰 아이고, 저도 이제 중년의 여성 정도로 해서 연령대를 높이니까 이게 메시지 전달이 더 쉬워지고, 이제 같이 진행하는 이제 출판사 편집부에서도, 편집보다 뭐 이제 다른 분들하고 소통을 했을 때도 괜찮았고, 그리고 파도는 나에게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엄마로서의 역할이나 뭐 그 집안일이나 이런 거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끝까지 숨기고 싶었어요, 사실은. 아, 탈출하고 싶은 네. 마음을 숨기고 네.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차려서 어떡하죠? 다 들켜. 여기에 이런 장면이 그쵸. 있어가지고. 이 장면이 네. 이거 출판사에서 제안하신 장면이에요. 네, 처음에 이런 장면은 없었고요. 아, 그랬구나. 예, 출간 계약을 하고 나서 막판에 이거를 꼭 넣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정말 생활의 터전이 그려져 있고 밑에 파도 소리가 듣고 싶을 때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훨씬 더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고 출판사 편집부에서는 이게 독자하고 다가가려면 이 계단까지는 가야 돼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주장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맞았던 게 제가 이제 책을 출간하고 나서 독자분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예, 그리고 어린이 독자들과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거나 이런 기회가 생기면 어린이 독자들은 이 장면을 제일 좋아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왜요? 자기가 가지고 가서 파도하고 놀만한 장난감도 있고 그렇구나. 아이들 눈으로 또 그렇게 그쵸. 보는구나. 이게 우리 집 같고, 우리 집에서 출발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다로. 신나는구나, 지금. 예. 갈 생각에. 그쵸. 나는 괴로워서 딱 죽을 것 같아서 파도 보러 가는 건데, 애들은 이거 보면서 아이 신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모두의 그림책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책이 나오고 나서 책이 완성되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이 독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저도, 예. 출판사 말 들어야 되는 거. 전문가는 전문가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막 했었어요. 네. 너무 재밌는 비하인드까지 알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두 분의 작품 목록을 보면서 하나 이제 각각의 특색도 발견한 게 있었는데 이제 사이다 작가님 네. 네, 작품 목록을 보고 있으면 저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되게 호방한, 상상하시는 대로 호방한 목소리가 작고 약한 것도 다 가치롭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저마다 다 존재 이유가 있다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가래떡이 되게 저는 충격적인 책이었어요, 사실. 이 가래떡. 이거 이제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책이 될 수 있나? 하는 그냥 가래떡의 정령 같은 존재들이 나와서 신나게 가래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같이 겪고 가래떡의 쓰임의 곳곳에 현장에 같이 있어주고 그러고 이제 끝나요. 나중에 꿀 찍어 먹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이렇게 되게 누군가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일상의 작은 소재를 엄청 꼼꼼하게 들여다보신 거죠. 뭐 촉감은 어떤가, 색감은 어떤가, 어디에 쓰이나, 여기에 함의는 또 뭐가 있나 이런 걸 고민한 또 흔적이 느껴졌고 고구마고마는 이제 말장난으로 고마부터 끝나는 그 말장난으로 아이들이 되게 사랑하는 책이고 그게 동력은 맞아요. 끌고 가는 동력은 맞는데 이 책의 또 백미가 요 아이잖아요. 사랑하는 분들은 다 알아차리신 이 작은 아이 그리고 이제 후속작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 제대로 쓰임받지 못해요. 약간 이렇게 빗나가 있어요. 어떤 장면마다 이렇게 조연처럼 어색하게 이렇게 주변을 맴도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싹을 틔워내는
이야기거든요. 그 관점으로 보면 되게 감동적이에요. 이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웃기기만 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슬픈 내용인데 사람들이 다 웃기게 보더라고요. 난 너무 슬퍼 내 책들이. 그게 어떡해요. 그리고 너와 나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그 동물계, 자연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 쌍들 있잖아요. 파트너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또 기록한 책이에요. 풀친구도 아시는 것처럼 그냥 잡초라는 이름으로 뽑혀나가는 풀들을 하나하나 얼굴을 담아준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기성 시스템이나 주류 질서가 이거는 주목할 만해라고 이렇게 보통은 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하는 게 작가님의 시선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전 아까 하수정 자매님, 하수정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제 교회를 다녀서 나랑 좀 다른 점이 확실히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제 능력이 됐다면 한 지금 텔레비에 나왔을 거예요. 10명 낳았다고. 계속 낳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이를 제가 사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아이를 보면 또 아이들도 나름 막 고군분투하고 또 힘들고 제가 낳은 아이들도 보면은 막 짠하고 같이 이렇게 감정이입이 너무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를 또 낳아보니까 또 옛날에 좋아했던 거랑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살아가는 그 일들이 내가 대신 너무 살아주고 싶어. 그 정도로. 너무, 얘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또 이렇게 저는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는데 얘는 막 힘들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또 다른 아이들도 같이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보이고 또 뭐 너무 잘 지내는 아이, 다양한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되게 구석지에 숨어 있는 건 누구일까? 이게 사실은 누가 거기서 울고 있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걔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요. 아주 지금 어디선가 지금도 숨어 있는 어떤 아이가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도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짝구마는 보통 밭에서 그런 걸 뽑으면 버려지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들에서도 그런 뭐 버려졌다라고 자기 못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버려진 사람들. 오늘도 저 한 2명 보고 왔어요. 여기 올라오는 동안 2명 보이더라고요. 아줌마가 할머니가 막 그 계단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 한 분 계셨고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어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분들에게 조금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 사실은 너무 놀라운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당신 빛난다고. 네. 찡해. 찡해요. 그래서 그 빛나고 막.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듣다 보면 돌발 질문 하나 생각나는데요. 그런 절절함이 사실 지금 느껴지거든요. 평소에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을까가 느껴지는데 그것을 포장할 때는 이야기로 나눌 때는 일단 재밌고 그럼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전략인가요? 전략일 것까지는 없지만 저의 경우에 제가 슬픔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약간 그런 자세예요. 제가 만약에 제 허벅지에 뭐가 꽂혀요. 영원히 뺄 수 없는 어떤 칼이 꽂아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런 걸 꽂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제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고난과 힘듦, 시련. 여기 꽂혀 있다면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떨까요? 보통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못 뽑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못 뽑는 거라면 걔를 안 봐요, 절대. 용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 볼 수도 있겠죠. 못 보겠어요. 못 보고 차라리 딴 걸 봐요. 좀 재밌는 거? 어디 딴 거 없나? 계속. 약간 그러고 싶어요. 슬픈 얘기는 반드시 저는 웃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삶이 약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진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보면은 너무 슬픈데 그 사람이 막 죽으러 가는 순간에도 그 아들에게 계속 미소를 지면서 저는 그런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약간은 되게 무거운 주제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래도 이걸 보지 않고 딴 거를 볼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연구할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여기서 두 분의 결정적인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독자의 시선으로는 하수정 작가님은 어떤 슬픔의 감정이나 해소될 칼이 딱 꽂혔으면 이것을 계속 응시하는 이게 뭐지? 이거 어디서 왔지? 어디로 그런 가지? 계신 갈 것 건가?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맞아요. 않으실까? 저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네. 또 공감을 분명히 일으키는 면이 있어요. 그런 걸 보는 사람 치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걸 들여다본다고 생각해요. 그 아픈 부분을. 근데 용기 없는 사람들, 겁이 많은 저는 조금 도망가려고 하는 편이죠. 저 여기 네. 와서 용기 있는 사람 됐네요. 네, 네. 용기 있어요. 나는 저 되게 찌끄레기인데. 찌끄레기 그런 거 없다. 우리 그죠? 그림책 세계에는 그런 거 없다. 한번 얘기를 하고 지금 두 분의 각각의 작업 스타일이나 그 작품에서 관심사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혹시 이것도 제가 질문 준비 안 했던 건데 네. 돌발 질문 하나만 해도 좋아요. 될까요? 네, 여러 개. 두 분이 서로의 작업을 보셨을 때 네. 되게 놀라웠던 점이나 혹은 이거 조금 질투나 하는 거 있으면 좀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두 분의 서로 어떻게 작품을 보셨는지에 대해서 네. 왜냐면 제가 본 얘기만 했기 때문에 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갑자기. 저 뭐 어떻게 질문할까요? 일단 울음소리를 봤죠. 그랬을 때, 이분도 저기서 들리는 그런 소리에 되게 마음을 쓰고 계신다. 구석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예, 저처럼, 예. 문제에 마음을 예, 쓰고 마음을 쓰고 그게 마음이 작가가 거기에서 막 마음을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이분이 저는 뭐 아이를 이분이 아이를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되게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느낌일까? 그래서 막 이렇게 저는 막 어쩔 때는 막대하고 따라와 이럴 수도 있지만 이분은 이거를 어떻게 그에게 정말 제대로 네네. 정말 깨질지도 모르는 이것을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는 느낌? 네. 그런 어떤 예민함이 느껴져서 특히나 그런 게 너무 되게 좋았고요. 그림은 너무 부럽죠. 이분이 갖고 있는 기술. 네. 기술. 네. 뺏고 싶어도 못 뺏는 그 이분만이 갖고 계시는 게 너무 놀랍다고 생각하고 있죠. 울음소리는 그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를 그린 작업이고요. 요건 조금 이따 물성 얘기를 할 때 한꺼번에 펼쳐서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독특한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독자가 순서대로 펼쳐가면서 점점 원경에서 조금씩 근경으로 향해서 들어가고요. 이거를 정말 가까이까지 소리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서 다 펼치고 나서야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뒷면에 울고 있는 아이가 크게 나오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는 오롯이 너의 도움만이 필요해 하면 도와주기가 쉬워요. 근데 도움의 그 책임이 n분의 1이 될 때. 맞아요. 그런 심리학 예. 실험. 이 울음소리는 좀 그런 거죠. 다 듣고 있으니까 저기 누가 조금 그러는데 n분의 1이 됐어. 앞에서 눈앞에 우리 여기 앞에 누가 쓰러져 있지만 우리 누구나 다 여기 이 사람 수분의 1이 책임감이 이렇게 네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런 심리,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심리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빨리 그냥 내 책임이다 이렇게 그냥 나의 100%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가님은 n분의 1 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 받은 기분이에요. 작가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저는 이제 뭐 다 좋지만 작가님 작품 다 좋지만 저는 이제 풀친구라는 책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때 이 책은 보고 이렇게 외쳤어요. 제가 언니 멋있으면 다 언니야. 저희 사실은 네. 동갑이거든요. 그래요? 그 동갑? 난 그런 것도 몰랐어요. 난 진짜 언니인 줄 알았네. 언니 하면서 그래 언니지 난. 이 책 보고 언니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분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 고구마 구마에서 뭐 이렇게
작은 막 숨겨진 음. 막 이런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작은 존재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싶은 네, 그런 네, 네. 마음이 저는 여기서 훨씬 강하게 느꼈어요. 이 책에서. 이 책에서 그게 너무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굉장히 다 질투도 그려져. 많이 났고요. 예, 질투도 많이 났고 이걸 이렇게 유쾌하게 풀어버리다니 그냥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툭툭 이렇게 던지듯이 이렇게 아니요, 이거는 못 그려서라고 했으니까 작가님밖에 못 그리는 그림이 되는 거죠. 작가님만 그릴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 방식의 과감함이랑 주제 자체를 이렇게 진짜 군더더기 하나 없이 간결하고 유쾌하게 흥 하고 딱 뽑아낸 것 같은 이런 그냥 작가님 막 애써서 하셨겠지만 이 독자 느낌에서 보면은 이 책은 이거는 사이다 작가가 그냥 재채기 한번 해갖고 책이 만들어졌구만. 약간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멋지게 그냥 한 큐에 딱 나오는 거예요. 1초 만에 만들었죠. 또 이게 힘들어요. 그림책 작가. 아까 제가 쉽다고 그랬지만 지금 또 돌이켜보니 다 잊었어. 우리가 애 낳고 있는 것처럼 애 낳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하고 있는 것처럼 다 잊었네.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요. 힘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분노한 책이죠. 제가 분노로 시작을 해서 네, 만든 책이었죠. 네. 무엇에 대한 분노인지 잠깐 처음에 조금만 들고. 그러니까 이 잔디만을 남기고 너무 예쁜 것들은 꼭 뽑아버리는 이 세상.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네. 다 뽑혀서 같은 키가 되고 똑같이라고 써 있는 장면. 네, 그것이 그냥 가장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이 자기 본능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사람을 이렇게 딱 재단을 해서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침대처럼 침대 크기 안 맞으면 잘라버리는 무슨 침대? 네, 이름이 길어요. 그 침대처럼 그런 게 본능인가 봐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환경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진짜. 너무 여기 우리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골프 생활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렇지만 그 생활을 저는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몸에도 좋을 테니까. 그렇지만 하면서 생각은 하고 있어라. 여러분이 하는 그 아름다운 잔디는 사실은 녹색 사막이라는 거. 그래서 그 잔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생물이 죽어야 했고 그리고 수많은 물을 끌어야 됐고 주변을 다 고갈시키고 황폐화시킨 것 중에 하나. 근데 너무 놀랍게도 아름다운 녹색이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멋있어서 제가 사인회 갔었어요. 아, 진짜요? 작가를 만나면 제가 찾아가고 사인 받고 덕질했어요. 그러니까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묘해 막 아는 자 같은데 약간 느낌이 확 와요. 그런 분이 앉아 계셨더라고요. 재밌어요. 두 분 다 너무 유쾌하셔갖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네. 대화가. 저희가 이번 사차시 프로그램의 전체 주제가 모두를 위한 그림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령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예술 장르다. 이거 이제 또 말하기 너무 입 아플 네. 정도로 많이 말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림책이 아동 도서의 하위 분류가 아니라 아예 독립된 분야가 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많은데, 이거에 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부터 네네네. 말씀 들어볼까요? 이미 지금 우리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성인이시고 네. 이미 많은 성인 독자분들이 굉장히 두텁게 두터워지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그림책이라는 독립 장르로 이제 저희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예. 물론 작가들이 해외에 굉장히 큰 이런 데서 주는 좋은 상 같은 것도 많이 받는 그런 성과도 있지만 그보다 저는 이 독자들의 반응이랑 이 독서 인구가 그림책 독서 인구가 탄탄해진 게 훨씬 큰 근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가만히 이걸 이제 즐기고 있을 수 없겠죠. 저 작가로서 성인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거에 맞는 컨텐츠를 저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초반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약간 이게 어린이 대상에
어필을 해야 되는데 정작 이 책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애매한 매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확장이 돼서 성인 독자층, 20, 30대 독자층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거기에 맞춘 어떤 주제, 거기에 어필할 수 있는 그림책의 매력 같은 게 더 돋보이는 그런 콘텐츠를 창작자들이 저는 정말 이제 또 새로운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더 재밌죠, 사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골치 아파 문제가 생겼네가 아니거든요. 너무 신나요. 예,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돼서 판이 갑자기 막 2배, 3배가 된 게 아니고 막 200배, 300배로 확 넓어진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과정이겠죠? 그래서 막 뭐 무슨 대한독립만세 막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이 된 게 아닌 것처럼 그쵸, 정말 그쵸. 몇십 년 동안 많은 희생으로 독립이 된 것처럼 꾸준히 우리는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림책 장르 독립운동을 지금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저도 하고 있어요. 작가님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독립을 이미 했다 생각을 아, 하고 네. 있어요. 내 스스로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이야. 자연스럽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의 그림책이 되는 거에 저는 사실 반대해요. 나만의 그림책. 이게 뭐라? 이게 뭐지? 맙소사. 네. 사실은 어쨌든 모두의 그림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냥 하지만 이 그림책을 어떤 사람이 소유하냐면 특별한 사람이죠.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 그 안목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들이 좋아해줘서 저는 그분들도 만나니까 또 좋지. 그러니까 모두보다는 사실은 알아보는 정제된 사람만. 사람들. 네.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문이 열려 있죠. 사실은 다 열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뭐 굳이 그래도 상관없고 너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로 갈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 하나하나도 또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유행을 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현재 예술을 향유하고 있고 그걸 나누고 있고 그걸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그냥 지금 이 순간은 모두의 그림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또 모두 그냥 다 같이 즐길 수 있다. 네. 네네. 어쨌든 두 분 다 그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걸로 그럼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 차시에도 한번 그 김장성 선생님하고 아니다 권윤덕 작가님하고 네네네. 한번 나눴던 대화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약간 이 모두를 위한 그림책이라고 너무 동의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우려가 있냐면 그림책만이 갖고 있는 낙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작고 사소하고 그래도 비관하지 말고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고 세상을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라는 세계관을 가진 매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어린이를 향해서 주고 싶은 목소리이기도 하잖아요. 어린이한테 네가 만들어갈 세상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른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자꾸 담기는 것 같은데 이게 어린이를 떠나서도 그런 목소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제가 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뭔가 계속 그 20대, 30대도 좋아하는 어떤 주제나 표현 방식을 이렇게 책이라는 얇은 형태의 이걸로 만들면 그림책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남아서 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질문을 이제 작가님들한테 계속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림책 안에서도 다양한 길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풀친구나 제 책을 누구나 좋아할 수는 없죠. 아이들이 많이 좋아한다든지 뭐 비율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단은 너무나도 너무 디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모두라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전체성으로 뭉뚱거려지는 느낌이 싫은 거예요. 예. 근데 하지만 이 디테일로 이렇게 뭉뚱거려서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에 아예 들어가는 건 전 싫고 이렇게 퍼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책도 있고 어른이 보는 책도 있고 다양하게 그냥 막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퍼져 있는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림책으로 부르더라. 이렇게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네, 아니에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 네. 질문은 사실 답이 없고 작가님들 개개인의 견해가 그냥 궁금한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렇지만 그 긍정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하수영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네. 그 방금
차이다 작가님 말씀하시니까 또 떠오르는데 퍼져 있어요. 지금 사실 눈에 안 띌 뿐, 눈에 안 띄는 거 잘 찾으시잖아요. 눈에 안 띄는데 지금 퍼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뭐 그 책에 대한 그 시스템이, 책 판매에 대한 시스템이 좀 바뀌면서 동네 책방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책방 서점 주인분들이나 책을 큐레이션 해주시는 분들이 그림책을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주제로 카테고리를 하는데 전 요즘 그거 보는 재미가 되게 쏠쏠해요. 그래서 제가 낸 그림책들이 굉장히 거기 자주 묶여요. 네. 퇴근 후 지친 직장인들을 위한 그림책에 와, 파도는 나에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진짜. 그 동해를 시작으로 쭉 해안선 따라 있는 서점들이 또 있어요. 제주도까지. 맞아요. 파도는 나에게 무조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잘 보이게 전시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그렇게 전면에 이슈화되지는 않는데요. 그림책이라는 장르가 완전 메인 장르는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뭉뚱그려지는 거는 크게 보이는 온라인 서점이나 큰 대형 체인 서점들에서 약간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우리는 좀 불편해 이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사실 작게 풀꽃 운동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맞네요. 디테일이 너무 아름답죠. 네, 그거 네.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네. 좋아요. 생각지도 못한 카테고리로 이거를 묶어서 이렇게 추천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독자분들은 그 큐레이션 해준 그 서점 주인의 마음까지 받으면서 새로운 또 독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게 물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예, 근데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빨리빨리니까 아마 빨리 번질 거예요. 그 저희 2000년대, 2010년대까지 활동했던 그 선배 작가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지난 차시는 또 한국 그림책 역사를 쭉 한번 훑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님도 생각하면 한국적인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아 보여요. 옛날에 나왔던 책들을 보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기법도 탐구하고 소재도 전통에서 가져오는 책도 많고 그랬었는데 요즘 이제 두 분 작가님들처럼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님들 생각해 보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막 딱히 생각을 안 하고 작업하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국적이 없어진다? 책에? 이게 어느 나라 책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느낌도 있을 때가 있고요. 근데 그 작가님들께서는 아, 나 한국 작가지? 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계신지 1번 그게 궁금하고 2번은 한국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창작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아, 네네. 그 한국 사람이신가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 줌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근데 너무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뭐 막 꼭 김치 먹어야 한국 사람이 이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꼭 그 기법, 전통 한국적인 기법이나 아니면 그 한국의 뭐 역사나 이런 한국의 약간 이런 느낌의 주제를 이렇게 메인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어떻게든 한국적인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그 뭐 꼭 세대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만 만약에 보면 오징어 게임을 약간 예를 든다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인이 이 컨텐츠를 즐길 뿐만 아니고 컨텐츠 자체만을 즐기는 게 아니고 문화 현상이 돼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놀이를 하고 그리고 장사를 하고 막 이런 걸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마존에서 집계가 되고 있고 막 이런 것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접하다 보니까 이게 국적성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 얼마나 한국적이에요. 맞아요. 최고의 끝판왕 한국적인 내용의 소재와 주제들인 거잖아요. 거기 나오는 캐릭터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이건 한국이잖아요. 너무나 한국. 근데 그래서 그냥 그림체계에서도 특히 저도 그냥 하면 한국적인 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 책 중에 이제 요건가? 네. 요런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펼치면 이거 솜니불이요. 모카 솜니불이고요. 이게 온 가족이 요 이불 한 장을 덮고 하룻밤을 버텨야 되는 5 식구가 버텨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혹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굉장히 도톰한 폭신폭신한 예, 안에 솜이 아니 스펀지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예. 이불처럼 일부러 가공을 하시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여기에 그냥 한국의 온돌 문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그리고 식구들이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자는 문화. 예. 이거 유럽에서는 굉장히 생경하게 생각하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같이 덮고 자. 그쵸? 막 이런 이거를 한 식구가 왜 다 같이 자? 무슨 가난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온돌방, 따뜻한 겨울에 한 가족이 한 이불 덮고 자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일이죠. 그래서 식구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주워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또 할머니가 나오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아들이 이불을 찼을 때 주워서 갖다 주고 또 엄마는 또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할머니의 손자죠. 손자가 이불 찼을 때 갖다 주고. 이거 한국의 남아선호 사상입니다. 그런 거 넣어서 그렇게까지? 저는 살짝 이렇게 비트는 거죠. 예. 네, 그렇구나. 할머니가 자기 아들 거였구나. 이불 찼을 때만 갖다가 그렇죠. 덮어주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는 말하지 않았지만 독자분들이 이 책 보고 이 할머니는 시어머니구나 하고 딱 맞추는 시어머니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어요. 외할머니 아니고 친할머니구나. 네. 맞아, 시어머니라는 네. 느낌은 들어요. 이런 게 그냥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막 한국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니거든요. 남아선호 사상을 비판해보자 이러고 만든 건 이불을 아니지만 걷어 참으로써. 전혀 아니죠. 그냥 제가 겪은 일이에요. 저의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그냥 에피소드로 만든 건데 알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서 네. 제가 이거 네. 우리 이불 어디 갔어? 네. 네. 잠깐.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하이드라까지. 저 진짜 한국적이지 않나요? 나 정말 너무 한국적이어서. 가래떡을 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역별로 아이들 그림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이 많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진짜 산이 많아요. 그리고 그림에 산을 꼭 막. 그리고 들판 그냥 막 사막이나 이런 데 애들은 그냥 무조건 지평선을 긋고 시작해. 예.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자라는 게 저는 그만큼 중요한데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진짜 아파트 너무 많이 봤죠. 그 작가님 책에 아파트 나오잖아요. 아파트만 나와요. 나와요. 네, 저는 근데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안 그리려고 너무 노력하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네. 그러네. 아직 제가 없네요. 한국에서 아파트 어떻게 한 번도 탈피해 안 보려고. 그렇지만 되게 한국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구마도 우리나라 고구마가 제일 맛있고 그다음에 가래떡 당연히 그렇고 거의 제 모든 책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네. 그게 당연히 한국적인 게 네, 스며있다. 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금 세계가 공유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림체들은 네. 정말 비슷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커다란 믹서기에 넣고 다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향받고 저기서 영향받고 해서 내가 어디서 영향받았는지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고 너무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